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 포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 포럼 책임 연구위원을 맡은 최형두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특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원래 예전과 달리 오늘 다시 열리게 되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에 계십니다만 이 행사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 국회 참석자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상균 원장님하고 교수님께 말씀드리자면은 저기 글로벌 혁신 포럼은 여야 한 40분 몇 분이죠? 36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 당초 같으면은 뭐 저쪽 국회 회의실을 꽉 채울 정도의 열기가 있을 텐데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특히 본회의 때문에 지금 못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전부 영상이 녹화되어서 그 하이라이트 의원들께 소개를 하고 특히 오늘 차상현 원장님 발표 자료는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AI 인력이 최소 1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그러는데 수도권은 대학 정원 규제에 묶여 있고 지역은 대학 정원을 충원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비어나가고 있고 한쪽은 미어터지고 한쪽은 비어나가고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어두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 교육부 총리에게 특단의 대책을 이렇게 지금 넘쳐나서 지금 예 지금 수도권은 묶이고 지역은 모자라고 하는 이런 과부직 상태를 생각 단위의 툴로 해결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 혁신 인력도 제대로 키우고 규모 있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가장 큰 고심이었던 지역 소멸의 위기, 지역 대학의 위기도 극복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우리 박승민 회장님 같은 경우 울산 출신 의원이신데 울산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부산 의원님들 또 뭐 광주의 의원님들 여러 대구의 의원님들 많은 의원들 경북의 의원님들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구 이 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 또 정부 당국에 촉구해서 새로운 지금 AI 인력도 키우고 국토의 발전,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런 소재를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 프로그램의 대표이신 박성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글로벌 포럼의 연구 프로그램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에 계시지만 우리 금명 의원님, 안병길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이영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조태영 의원님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들 이걸 보고 계신데 이게 영상이 지금 유튜브로 송출되면서 그대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추리고 오늘 발표의 핵심을 해서 오늘 본회의장 때문에 못 오신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원장이신 차상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혁신 연구 포럼 대표이신 박승민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세 분의 대표가 공동대표 계신데 민주당의 조민천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대전환의 우리 조정훈 의원 지금 역시 본회의장에 계십니다. 저는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고요. 자, 우리 박승민 의원님께서 대표로 그러면 오늘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혁신 연구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민 의원입니다.
정기국회 개원 중이라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만은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또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연구 열린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조홍천 의원님 또 조정훈 의원님 특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두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또 로봇 산업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근간에는 바로 빅데이터로 통칭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은 AI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 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공부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예부터 사람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우리나라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상균 교수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민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기념 촬영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민도 또 본회의장 들어가셔야 되고 다른 분이 잠깐 오실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참 우리 경남대학교에서 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런 AI 연구에 또 특별하게 그동안 오랫동안 몰두오시고 또 지역에 상당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남대학의 전종식 교수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이 같이 자리했습니다. 예, 같이 기념 촬영하고 하고 우리 박 회장님. 그럼 이제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서울대학교 차상균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차상균 원장님은 학술 분야뿐 아니라 이 스타트업 경험도 겸비하고 계신 세계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빅데이터 연구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에 그 인터뷰가 소개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AI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이 수도권 규제, 뭐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문에 그 인력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셨고 이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 차상균 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가 삼각편대로 지금 이런 AI 전문, AI 인력, AI 대학원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도 우리 각 지역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모델이고 우리가 정부에도 촉구할 만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과는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한번 같이 가서
몇 박 며칠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드레스덴에서 이제 아주 깊은 우리 논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세워야 된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닐 텐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대학원도 세워졌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 필요로 하는 그 스케일에 맞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국가적인 지금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약간 바꿔가지고, 디지털 대전환, 결국 우리가 전략적인 변곡점에 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전략적인 변곡점에 있다. 그럼 변곡점이 뭐냐?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으로 해오는 스타일에 뭐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도 스케일을 크게 늘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들었던 제목에 열린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꼭 교육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지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원래 만들 때 저희는 교육부에 대안서를 내면서 우리가 조금 정착이 되면 지역 거점 대학에다 확산을 하겠다. 그런 플랜을 우리가 적어냈었습니다. 근데 플랜을 적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 초부터 이제 2년 차입니다만 올 초부터 저희가 몇 군데 대학하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전남대, 경북대에서 호응을 해주셨고 경남 지역도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액션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지역 지역 거점 대학도 내년도쯤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설립하는 걸로 교육부에 제안서를 냈고 교육부도 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가를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해서 창업이 어려운 줄 모르고 창업을 해서 이 비즈니스한 스킬이 잘 없으니까 제가 실리콘밸리로 가서 테크놀로지 플레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해서 그 당시에 또 SAP라는 유럽 회사입니다. 유럽 회사의 이 실리콘밸리 연구소와 협업을 하면서 인연이 맺어져서 그 SAP라는 회사가 비밀리에 저희 실험실 벤처를 인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그 SAP라는 회사의 그 비즈니스를 바꾸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시장을 개척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창업을 한 번 더 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있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이 빅데이터 연구원을 세워야 되는데 앞장을 서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2013년부터 빅데이터 연구원 설립 기획을 하고 2014년에 빅데이터 연구원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온 데서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람을 키워달라. 사람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서울대학교에서 뭔가 이 획기적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교수 티오 몇 명 달라고 해서 줄 것 같지도 않고 명분도 약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뭔가 새로운 개념의 교육을 하는 학사 단위를 하나 만들자. 근데 학부 과정은 이 수도권 정원 문제 있으니까 이건 뭐 도저히
뚫을 수 있는 답이 아니고, 그러면 대학원을 허브 형태로 만들자. 그 대학원을 이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네. 그래서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학원은 그래도 이 학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대학원을 저희가 만들자고 플랜을 세웠고요. 한 2015년 정도부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2016, 17 그렇게 또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또 완전히 또 실종이 돼서 새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2020년 3월 달에 대학원을 얘가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허브 성격으로 어떤 전공을 했던 학생이든 학부 과정에서 불문학도 좋고 아니면 사회학도 좋고 아니면 의학도 좋고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툴인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와 AI를 이해를 툴이죠. 그런 플랫폼 기술을 익히고 거기다 이제 자기가 배웠던 분야 이게 도메인 날이지 도메인을 합치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그게 산업 분야에도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학문 분야에도 과학에서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이 개념으로 피칭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래도 좀 낭만적으로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SAP라는 회사랑 일을 하면서 한 70분 정도 왔다 갔다 했던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SAP라는 회사는 이 하이델베르그는 라인강 주변에 있는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한다고 해서 글리버의 시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왕 좀, 독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역을 좀 보면요. 저 프랑크푸르트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이델베르그가 있고, 거기서 한 15분 정도 가면 발도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SAP라는 회사가 있고요. SAP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한때 작년에는 200 빌리언 달러가 넘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175 빌리언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프랑크푸르트에서 왼쪽으로 보면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인츠는 잘 모르시겠지만 구텐베르그는 아실 것 같고요. 구텐베르그가 살았던 동네고 저기 구텐베르그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만든 회사가 바이오엔텍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파이저 백신을 많이 받는데 또 파이저 백신의 오리진이 바이오엔텍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독일의 이코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저도 경험하면서 여기서도 배울 게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제가 또 속했던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그룹이 그 랩이 그 구글을 탄생시킨 랩입니다. 그 제 지도 교수가 시작해서 만든 그 일종의 랩인데 클러스터인데 이분이 이 구글의 모태가 되는 미국의 국책 프로젝트를 93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달파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파견이 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연구하던 학생들이 2명이 구글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받고 또 마침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할 때 하는 달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구글 같은 회사를 생각할 때 되게 좀 경외시하는 뭔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창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랑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좀 똑똑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여건이 잘 맞춰져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오늘 키 포인트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미국의 그 MIT 하버드가 있는 케임브리지와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스탠포드 버클리가 있는 그 지역을 가서 제가 잘 아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된다. 우리 다 알긴 알죠. 근데 어느 정도냐? 제가 이제 이번에 확인한 건 이게 한 10배 정도다. 기존의 스케일에 비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스케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동네에서 10배 정도의 투자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해오던 식으로 하면 쫓아가는다는 것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3개 포인트를 적었는데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가 버클리에서 사실 제가 만들었던 SAP 하나라는 걸 오픈 소스화해서 만든 스파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회사를 2013년에 세웠는데 지금 회사의 가치가 상장 전인데도 380억 불입니다. 올해만 26억 불을 현금을 받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6억 불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몇 명이나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소위 이 레거시 회사들, 인큐번트라는 그런 회사들에 있는 설렁설렁 놀던 사람들이 이제 돈도 저기서 많이 주고 스탁 옵션도 주고 그러니까 그걸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저런 회사들이 혁신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그 반면에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좀 쫓아가려고 생각했던 회사들은 이제 더 잘 못 쫓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이제 저는 놀라웠고요. 그것도 저 분야는 제가 특별히 잘 아는 회사고, 만약 제가 이 학교 일을 하지 않고 창업을 했다면 저런 회사를 아마 지금쯤은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아래쪽에 보면 플래그십 벤처라는 건 케임브리지에 있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모데나가 제 사진이 오른편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데나 앞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모데나가 케임브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데나를 지원한 벤처 캐피탈의 이름이 플래그십 벤처입니다. 여기가 보통은 펀드를 하나 만들면 한 3억 불 정도를 만듭니다. 근데 지난 6월 달에 34억 불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모데나의 성공 때문에 저 돈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저 돈의 힘으로 또 저 분야에도 지금까지 이제 옛날의 스피드로 발전하던 회사들이 혹은 연구들이 10배 정도의 자본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 사람이 또 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기서도 혁신이 몇 년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데나가 10년 만에 그것도 팬데믹이라는 정말 대박을 맞아서 이 모데나가 뜬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모데나 같은 회사가 더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그럼 대학은 어떠냐? 대학은 인재를 키우고 그 다음에 혁신의 씨앗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창업의 씨앗을 만드는 게 대학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스탠포드나 버클리나 MIT나 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옛날에 건물 하나 지으면 한 3천만 불 보통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3억 불. 이게 3억 불이 보면 저기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스탠포드 데이터 사이언스 앤드 컴퓨테이션 컴플렉스라고 해서 근데 교육을 우리가 이런 스케일로 해야 되겠다. 근데 누구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 상관없이 공부하겠다면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모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 팬데믹 때문에 뭐 사람들이 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가서 보지 않으면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좀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이 지금 600조로 늘어났는데 돈은 많은데 돈은 쓰는 스케일은 다 쪼개져 가지고 30억, 30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스케일을 올려야 되는. 30억 곱하기 10개 해봐야 3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 쓰는 돈은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는 이거 액수가 넘으면 어느 정도 커지면 이게 눈에 띄니까 그다음에 이게 잘릴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국회에서도 전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키워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지금 우리가 600조 예산을 쓰는데 그럼 인재 양성하는데 이쪽 전략 분야 인재 양성하는데 얼마를 씁니까? 사실 얼마인데요. 정말 이 적은 돈을 지금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에게 그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철학이 제 개인적 철학입니다. 젊은이들 어려운 젊은이들 도와줘야 되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만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툴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근데 그렇게만 투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또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가 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안 넘어가네요. 이게 지금 스탠포드라는 사립대학은 훨씬 자유로워요. 그저 3억 불 건물을 짓는데 자기네들 발전 기금이 한 30빌리언 달러가 있으니까 300조 정도 있으니까 30조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1% 빼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 거죠. 그러고는 다음에 또 건물 지을 때쯤 되면 사람 이름 붙여주면서 또 그 이상 받아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주립대학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립대학이랑 제가 오랫동안 이제 버클리랑 교류를 했어요.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이 주립대학으로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저기도 우리 서울대학이나 뭐 우리 국립대학이랑 똑같아요. 다 사일로로 쪼개져 있던 대학인데 어느 날 민간재단이 돈을 줬어요. 600만 불을 주면서 한 5년 동안 실험을 해라. 데이터 시대에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 무어 재단이라고 인텔의 파운더가 만든 재단, 그 다음에 슬론 재단 있잖아요. 그 두 군데가 합쳐서 3,800만 불을 모아가지고 다섯 개 대학인가요? 다섯 개 대학인가, 네 개 대학인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 버클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요, 저기 보시면 그냥 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그냥 강의입니다. 강의실이 없어갖고 저기 갑자기 학생이 늘어나니까 학생들 보고 강의실에 오지 마라. 다 나가면 멀리서 리모트로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 요거는 DS 1학년 과목입니다. 1학년 1학기 과목입니다. 1학년 1학기 과목을 데이터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저희 서울대학에도 벌써 이런 과목을 지금 제가 오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몇백 명 하다가 2019학년도에 2,800명을 들었어요. 데이터 A시라는 게 1학년 과목인데 그 다음 이제 과목들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고요. 이번에 저 아래쪽에 있는 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영입한 부총장입니다.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딘으로 파운딩 딘인데 딘급이다가 이걸 올려가지고 관련 학과 뭐 학부를 다 그 밑에 넣고는 사람을 딘으로 어소시에이트 프로보스트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저 학생들이 저렇게 막 비좁은 데서 강의실도 없고 실습실도 없는 데서 공부하는 걸 보고 익명의 독지가가 2억 5천만 불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2억 5천만 불 한 사람이 탁 내는데 우리는 이게 뭐 25억 얻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이 데이터센터 300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저기 이번 여름에 저희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제니퍼 체이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영임한 저분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600명의 메이저가 이번에 올해 졸업했고 그다음에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데 거기는 700명인지 800명이 몰려가지고 거기는 수업료를 되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7만 불을 받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요. 어쨌든 이 디맨드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버클리가 이렇게 좀 앞서가는 걸 보고 스탠포드가 우리는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사립대학의 그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3억 불짜리 건물 짓고 하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저기 그 보라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박스에 저 사람 파운딩 딘도 저하고 참 잘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만나면 저하고 거의 캄레드가 됩니다. 거의 그냥 동지가 돼서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다 학교 안에서는 다 나눠져 있는 이걸 어떻게 그냥 다리 거는 데도 많죠.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잘 설득을 해서 하나로 모이게 하느냐. 학교 바깥에서는 어떻게 이 재원을 지원받느냐. 버클리도 이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주립대학에서 올 수 있는 건 별로 얼마 없는데 대신 이제 독지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좀 됐으면 합니다. 뭐 우리 카카오나 뭐 이런 네이버에서 돈 번 분들이 돈 버신 분들이 좀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할 때 변화가 참 변화를 빨리 하면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관성 때문에 안 됩니다. 산업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산업도 그렇고 우리 박승민 의원님께서는 울산에 현대 계열사들이 많은데 전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내년에 판교에다 지금 글로벌 연구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못 구해서 서울에 오면 좀 나을까 하고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꼭 한국 안에서만 할 필요 있냐?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인재를 데려와서 키우자. 그런 거. 한편으로는 우리 또 후방에서는 그렇게 인재를 끌어오고 우리는 전방으로 나가서 실리콘밸리에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현재 예상 규모에서 분교 하나 세운다고. 뭐가 무서웁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재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글로벌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아까 데이터브릭 이야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브릭 이전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똑같은 분야에 있어요. 클라우드 베이스드, 데이터 플랫폼, AI. 전통적인 AI는 보면 데이터를 핸들 잘 못해가지고 데이터하고 AI를 같이 하는 회사들이 요즘 막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옛날에 창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렇게 뜨니까 경쟁업체 데이터브릭스도 급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경계가 없는 거죠. 관성의 저주를 노리는 또 다른 혁신과 우리는 반도체하고 데이터하고 AI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회사가 합니다. 반도체 디자인부터 AI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 완전히 하나로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이 세 명이 뭉쳐가지고 만든 회사고요. 이것도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11억 달러가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두 명의 스탠포드 교수와 또 같이 일했던 그 엔지니어링 베테랑이 조인을 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제가 작년 초에 그 CES에서 2시간 동안 앉아서 대담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런 회사가 만들어지도록 이끌어낸 사람이고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룰이 더 이상 이제 동작 안 한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기존의 룰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룰을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극복을 해야 그게 관성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이 뭔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십이에요. 모든 기업이든 국가든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해서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제가 SAP라는 회사하고 제가 만든 플랫폼 때문에 SAP라는 회사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완전히 되살아났거든요. 저희가 그때 프로젝트를 할 때 한때는 내부에서 2,000명까지 인재가 늘었습니다. 석박사만 2,000명인 거죠. 그때 우리가 2,000명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감하게 결정해야 돼요. 무조건 과감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의 모토는 뭐였냐면 bad decision is better than no decision. 그래서 우리가 bad decision is better than no decision의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학습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고 하면서 시장에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을 흔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 제가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그 요소가 뭐냐? 저는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는데, 하나는 그 플랫폼이고요. 우리가 뭐 플랫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이 열려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이 수직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 다음에 탤런트, 인재가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리더십. 그다음 자본은 세계적으로 좀 엄청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자본은 요즘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은 선진국은 다 인재 정책입니다. 인재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시장의 규제를 풀어주면 거기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한글로 그냥 설명한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냐, AI는 뭐냐. 이게 보시면 제가 말씀한 중에 이해하셨겠습니다만 스탠포드도 데이터 사이언스 and computation complex, 버클리도 데이터 사이언스로 시작해서 이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Computing Data Science and Society.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ABC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A는 AI 서비스고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게 일종의 플랫폼이고, 여기는 당연히 그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미국과 중국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데 규모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은 워낙 원천 기술이 약하니까 미국이 그 원천 기술을 지금 차단함으로 해서 중국이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스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밑에는 이제 통신망에서부터 칩, 반도체 칩,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등등 해가지고 회사들이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하는 회사도 있고, 중간에 어떤 레이어를 포커스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제일 오른편에 보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가 튀어나와서 오르클이라는 회사를, 전통적인 회사를 밀어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에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를 더 붙여야 된다. 그게 도메인 날리지다. 그래서 AI가 그냥 혼자서 갈 수 없어요. 이게 뭐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쪽 분야에 날리지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택하는 교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학부 과정에서 뭘 전공을 했던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 그 분야에 이제 혁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AI만 한 사람이 혁신을 못 일으켜요. 그냥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만 만들 뿐이죠. 기술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라 기술 플러스
이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사이언티픽 knowledge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분야에 산업 분야, 그다음 모든 과학 분야에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육을 그럼 1학년 때부터 버클리 같이 데이터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을 가르칩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은 뭘 가르치느냐? 1학년 1학기 들어온 학생들한테 파이썬 프로그래밍 좀 가르치면서 프로그래밍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통계적인 개념도 가르치고 거기다 더 확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개념도 가르치고 확장을 해서 이 소위 요즘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까지 이렇게 쫙 1학년 1학기에 가르쳐 줍니다. 학교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과목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앞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웠는데 아니 뒤에 과목은 옛날 거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버클리는 1학년 1학기 그 과목부터 해가지고 쭉 파형을 이루면서 지금 다음 과목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거기서 바뀌어야 서바이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교과 과정을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대학원에서 좀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원 만들기 전부터 빅데이터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실험을 했었고 지금도 매 학기 저희들이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고서 과목을 좀 리파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 데피니션이라고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AI라는 게 그 안에 일부가 들어있고 머신러닝 요즘 흔히 말하는 딥러닝 이런 게 있고 이게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는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만들고 사람을 흉내내는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가 돌아가거든요. 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를 해주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프로세스를 다 보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되게 가까워요. 이 사람 자기 소프트 회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바이올로지 합치면 이 드럭 디스커버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구글에 지금 알파고를 만들었던 데서 알파 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드럭 디스커버리 하는 메커니즘을 AI 데이터로 풀겠다는 겁니다. 아직 결과가 뭐 concrete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발전을 하고 구글의 딥마인드가 영국 정부가 쓰는 AI 펀드보다 더 많은 돈을 써요. 저기 한 9천억 정도를 씁니다. 1년에. 결과도 별로 없이. 그러니까 1000명의 인재를 모았어요. 1000명의 박사급 인재를.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교수 한 분 모시는데 제가 거의 2년 정도 시간을 걸립니다. 한 분 모실 때마다. 저기는 한 3, 4년 만에 1000명을 모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이건 미국 이 과학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에서 공동으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그 뭐 컴퓨터나 통계학이나 뭐 이런 거와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디시플린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이게 사실 이제 근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론 파운데이션, 무어 파운데이션이 돈을 댄 학교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모인 거에다 그다음에 이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제가 여기 참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건 참 중요합니다. 미국이 AI에 선도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영국이 오히려 알렌 투링이라는 사람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 AI의 개념을 만든 분이죠. 영국 50 파운드 지폐에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56년의 젊은 친구들입니다. 주도 세력이 주도한 친구가 28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27살 후배하고 같이 우리 이런 거 하자.
하고 이제 오거나이즈를 해가지고 어디 그 당시에 파운데이션에 가서 뭐 몇천 불을 받아서 워크숍을 냈어요. 그때 이 AI의 개념이 이제 설정이 되고 앞으로 뭘 해야 된다. 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사람들이 결국 미국의 AI의 선도 국가 되도록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AI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말고 AI는 뭐냐?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보고 사람의 또 인텔리전스 모델을 흉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AI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AI 반도체 같은 게 나오면서 여기저기 이런 AI를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디바이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도 그게 다 지금 AI 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저런 AI 칩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는 제조 현장에다 이제 깔면요. 데이터의 수집이나 그다음에 필요한 액션 같은 걸 현장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런 조그만한 AI 칩이 들어가 있는 개발 보드가 150불입니다. 개발용이 아니고 그냥 디플로이 하는 용으로 하면 한 몇십 불이면 사는데요. 저거 뭐 한 10,000개 깔면 현대중공업이든 이런 쪽에서 아니면 일반 그 제조 현장에서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미국의 힘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미국의 힘은 미국 정부는 중요한 연구 분야에 돈을 넣어줍니다. 대학이 연구를 하도록. 그러면 대학의 교수들은 거기서 결과가 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대기업에 트랜스퍼하는 게고 중소기업에 트랜스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창업하겠다 그러면 벤처캡들이 와서 돈을 넣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플렉십 벤처. 모데나 같은 걸 앞으로 훨씬 빠르게 만들어낼 거고요. 실리콘밸리는 벤처캡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코시스템이 어떤 이 미국 정부가 투자한 그 씨앗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니까 미국이 지금 이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혁신 국가로 좀 남아 있는 거죠. 자,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제조업 분야에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투자가 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제가 이거 캠플 AI라는 걸 중기벤처부에서 만들고 저보고 이사장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여기도. 아니 제조업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직원들도 무슨 카카오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아니 이 비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제조업을 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력을 엄청나게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과거에 일을 했던 사람들, 이분은 인더스트리 4.0을 개념을 만든 분인데 제가 SAP에 인수될 때 CEO였어요. 제가 그 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CEO였고 그러고 나서 리타이어 한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요.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이고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입학생들의 학부 전공의 다양성. 꼭 컴퓨터 공학을 해야 되느냐? 가르치면 돼요. 젊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서 정말 100% 문과인 학생도 받아가지고 어저께 제가 이 석사 논문 자격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질문이 만족하느냐? 자기는 엄청나게 그 사회에 변했다. 교수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변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한 1,000명을 내보내도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 대학원생들 성비가 그렇고요. 저희 대학원은 허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만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추세가 서울대학 전체에서 지난 여름에는 저희가 썸머 코스를 7명의 교수가 가르쳤는데 300명이 등록을 시작을 했어요. 학부 1학년생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고참까지 다 그냥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과목 예 보면 이제 다른 쪽에서 얼마나 와서 듣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세상이, 누구나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더 이상 이게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이 버클리에서 또 이쪽 분야의 대가를 모셔가지고, 환경, HR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제가 토론을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리버럴 아트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리버럴 아트다. 그러니까 교양이다. 교양을 우리가 누구한테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스탠포드 같은 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전기금의 1% 내가지고 3억 불짜리 퍼슬리티 짓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우선 마치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4시 20분에 모든 행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지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역시 참 명불허전이라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늘 국회 본회의 때문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참 가슴 벅찬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문과 출신으로, 문과 출신들이 저렇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저기 대학원 과정에서 배울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나라 경제, 4차 산업혁명에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보니까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이 지금 78명입니까? 대학원 정원이요? 지금 석사 40명, 박사 15명. 그걸 더 못 늘린다는 거죠,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열심히 이제 또 소란을 느끼고 다니니까 일단은 국회에서 조정을 좀 해서 80명 정도로 늘려주겠다. 네. 이 80명이도 그렇죠. 그 사실은 저희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 가진 부분은 그 지난번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삼각편대, 경북고, 경북대하고 전남대. 그걸 거기만 그치지 말고 우리 경남대, 또 창원대, 경상대, 우리 마산대, 또 울산의 대학들도 하고 뭐 포스텍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대학에서도 AI 전공자들을 키워내자. 지금 서울대학교 정원을 뭐 내리면 좋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건 그대로 두고 지역에 좀 더 내려서 차상임 원장이 전국을 좀 골고루 가르치고 또 훌륭한 교수들을 좀 불러들이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투자에 집중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느낀 거죠. 국회에서도 지금 참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그 왑스피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작전,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를 1년 내에, 그러니까 8개월 내에 미국 국민들에게 정부에 제공하겠다라는 딱 쓴 돈이 180억 달러입니다. 약 20조입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그걸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됐고,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엄청난 돈을 이제 모더나와 이게, 화이자에 벌 수 있게 해줬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었습니까? 전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추경 한 번에 30조씩 씁니다. 어디 간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은발에 올리기고. 그래서 리더십, 어떤 정책적, 전략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인데 지금 바로 AI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육 예산을 쓰고 대학 예산을 쓰고 또 무슨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을 쓰는데 지역마다 저렇게 100명씩의 AI를 계속 키울 수 있다 한다면은 그 동네가 얼마나 번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네마다 또 데이터,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절실해서 오늘 지금 만나 의원실에서 의원 직접 못 오시더라도 아이고 서병수 의원님 직접 오셨네요. 의원실에서 이렇게 금융 의원님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마도
전화가 갈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동네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좀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랑 상의하고 국회에서 맞는 대책은 대책대로 세울 테니까 단지 서울대학교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AI 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힘써 주십시오. 혹시 질문을 우리 회장님 질문 있습니까? 그 혹시 저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20분에 해야 되니까 예 질문 있으면은 손드는 표시 같은 게 있을 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남대학교에서 참 지역에서 사실은 이런 정부의 지원도 없고 대학에서도 손 놓고 있는 이런 주제를 천착해 오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을 많이 만드셨는데 전종식 교수님 뭐 조금 질문 좀 하시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인재 양성인데 그게 서울이랑 지방이랑 생태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경희대에 있다가 왔는데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구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게 되면 쉽지가 않더라.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AI 서비스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니아가 만든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도메인 쪽에 해가지고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측면에 있어서 아까 굉장히 좀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경북대랑 전남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학위를 이제 서울대랑 해가지고 하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특히. 경남대가 만약에 서울대랑 같이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많은 인력들을 서울 다시 지방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친구들이 아까 스탠포드 대학도 얘기하시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스타트업이 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창업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정주 여건까지 고려되면서 저는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 서울로 갑니다. 이게 뭐 서울대가 경남대랑 하든 경북대랑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결국 그렇게 인재가 되면 이 친구들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 결국 지방을 떠나서 서울을 가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서비스들이 아까 VC라든지 뭐 이렇게 돼서 지방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정주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국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걸 고려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신기술 혁신 공유 대학 작년에 교육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7개 분야, 8개 분야.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그게 이제 7년 동안 돈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 지자체 RIS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오늘 최영도 의원님 만나서 굉장히 저는 감명적이었는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 논리가 저는 굉장히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결국 교육으로 끝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인데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숲처럼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인재 양성만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도망간다. 제가 꼭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거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니아랑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지금 국내에 있는 16개 플랫폼이랑도 굉장히 얘기를 했지만 결국 현재 있는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 역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가치 창출형의 실질적인 비즈니스나 서비스 지주회사가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제가 보는 측면에 있어서 교육이랑 서울대가 하지만 정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모멘텀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아주 혁신적인 이노베이터가 필요하다. 혁신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장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 현장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그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맞는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진짜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혁신 모멘텀을 넣어서 새로운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생태계, DNA, 디지털 네트워크 AI 플러스가 되는 생태계적인 디지털 이코노미 가드닝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 돈을 넣으면 다 강의하고 끝납니다. 논문 쓰고 끝납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스타트업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10,000개 해가지고 한 2-3개 살아남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itself로만 가시면 안 된다. 교육 플러스 넥스트, 더 인스파이어 더 넥스트를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서울대랑 같이 하는 것이 의원님이 생각하실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애들이,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서울대, 경남대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산 하포구에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 이게 실리콘밸리처럼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줘서 그렇게 얘기가 돼줘야 이게 그 다음 넥스트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만 하고 끝난다. 그 제가 이제 그거는 아주 감히 제가 좀 말씀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가 지금 하시는 어떤 차 원장님이 하시는 건 굉장히 감명적이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거리 창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서 지역의 에코 시스템 만드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인재 정책이 없는 지역 균형 발전은 없다. 네. 근데 인재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유치를 하고 인재를 어떻게 붙잡고 인재가 어떻게 그 새로운 이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저는 이제 요즘 이 팬데믹 때문에 사실 지역 로케이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로케이션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보니까 오히려 탈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꼭 그 비싼 동네 작은 집에서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추세가 있고, 이 기업들이 지금 오피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육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도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온라인을 활성화하면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올해라도 당장 받으면 좋은데 이 실리콘밸리에 같이 좀 나가자. 우리 그건 이 네트워크는 저희가 더 좀 잘 읽을 수가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리콘밸리에 뭐 한 몇십억 들어가지고 로케이션 하나 잡아놓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 프로젝트 한 결과 들고 와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한 2, 3개월 동안 부대끼는 거죠. 그거 하고 나면 학생들 생각이 확 바뀔 거예요. 내가 저번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나? 아니, 내가 뭐 위치야, 물리적 위치야, 뭐 마산이 됐든 울산이 됐든 거기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글로벌하게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컬의 어떤 그런 걸 해야 된다. 저는 중국을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중국이 인재 한 사람, 좋은 사람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씁니다. 특히 지역 성에서, 성 단위에서. 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재 유치에 쓰는 돈은 제가 엄청나거든요. 저한테도 중국에서 몇 군데서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만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거기 사람들이 거기 한 사람이 있으면 뭐 이게 좀 민주주의 개념에 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몇 사람을 또 같이 묶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재밌는 건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기업들도 헤드쿼터를 딴 데로 옮깁니다. 오라클이 제가 오늘 구글 서치를 하다가 놀랐는데 오라클 본사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이제는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근데 점점 인재풀이 모자라니까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만 있으면 거기다 오퍼레이션을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런 장점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한 15분 남았습니다. 10분 너무 남았는데, 혹시 지금 비대면으로 참가 중이신 의원실에서도 질문할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될 시기에 제가 지역의 어려움 같은 것을 뭐 총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지역 소멸 지수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정 교수님 그 이야기를 했는데 팔로알토가 스탠포드 없었으면 팔로알토 있었겠느냐. 스탠포드가 창업적인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팔로알토에 그런 그 큰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캘리포니아가 커지고 했던 거 아니냐. 마침 우리 그 원장이 독일에서도 뭐 하이델베르크는 우리는 참 독일의 낭만적인 풍경이 나오는 것인데 그 하이델베르크가 사실은 뭐 본이라든가 또는 뭐 베를린이라든가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아주 먼 어떤 지역 전통적인 지역 도시 우리 치면 경주 같은 데인데 그죠? 근데 거기가 지금 뭐 SF도 거기 본사가 있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는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수도권과 지역이 서로 균열이 되고 지역은 지금 논바닥처럼 정말 등짝처럼 쫙쫙 말라 들어가고 수도권은 넘쳐서 미어 터지고 집값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미네르바 대학 또 우리 오늘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로도 뭐 지금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는 로컬이 뭐 이제 어디서 살든 마산 하포에 살든 내가 댓글에 살든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를 내가 받아서 거기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자꾸 이제 몰려가고 또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이제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도 뭔가 지금 새로운 마중물,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겠다. 결국 그것은 AI 대학원이거나 또는 AI 인력을 위한 이런 교육인데 왜 그걸 느끼냐면 우리 지역에서 느낀 그겁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의대가 경상대학밖에 없습니다. 경상대 의대병원이 이제 창원에도 있고 우리 마산의료원도 경상대 병원에 서식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전국의 의대는 어디 있든지 간에 의대는 최고의 인력들이 모이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 대학도 돌고 그 주변이 이제 뭐 새로운 어쨌든 인재가 남아 있으니까 인재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받으니까 그렇다면은 어쨌든 AI의 대학원에서 서울대가 100명 한다는데 그러면 경남대 같은 데는 200명씩 창원대도 200명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10만 명 채우려면 한참 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규모를 치워주고 국가가 예산은 지원하다고 그게 좀 더 지원해주고 교수도 요원들도 그렇게 해서 풀로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이제 각 대학, 각 지역에서 AI 대학원을 가려면 서울대 AI 대학원 가기 너무 숫자가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동네 AI 대학원 가면은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하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이 지역에 남고 지역에서 제가 이제 부릅니다만 댓글이 밸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시발하는 어떤 상상력의 시작점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경북대 전남대랑 만든 서울대 삼각편대 AI 교육이 참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직접 못 보시지만 이 리포트를 통해서 받아보게 될 텐데 새로운 어떤 접근법을 우리 지역 발전이라든가 혁신, 지역의 혁신, 국토균형 발전 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이제 아니 오늘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박승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이 하루하루를 다투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인적 자원이 부족한 걸 정말 절실하게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좀 출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모두 이 기존에 있는 패턴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 못하겠다 뭐 이런 건데 오늘 좀 국회에서 터주시면
행정부에서도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다른 큰 문제는 뭐냐면 이 AR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또 그 고급 인재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고급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진짜 그 마중물을 같이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건데 천인 계획이니 뭐 이런 걸 했는데 우리도 좀 조그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좀 돌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 스케일을 훨씬 넓혀야 되고 지금 아마 지역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면 제일 큰 문제가 교수입니다. 그 교수 재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거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 대학원에 좀 교수들과 같이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같이 교과 과정도 만들고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에 하나 이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거기 가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요. 그럼 그 지역 대학에 만들어 놓은 그 이 AI 대학원도 정말 인기가 좋을 거고요. 또 그렇게 그 친구들이 경험을 한 다음에 돌아가서 또 지역에 맞는 또 그런 창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미 웬만큼 플랜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부산시장을 여기 마치고 우리 또 당 사무총장 하셨던 서병수 선배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 거죠? 한 말씀 하시죠. 어느 정도 얘기해달라고 보십시오, 부장님한테.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이제 들립니까? 네네네.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이라든가 AI 산업, 이것을 통해서 어떤 지방의 발전에 이제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고 하면, 아까 어느 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리콘밸리 같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육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사실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의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되느냐. 아,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려운 점이 예산을 만들어도 예산을 또 누가 가져가느냐. 이 선정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기도 하죠. 공정하다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행해서 성공 가능성을 별로 보지 않고서, 돈이 배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걸 할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논문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은 당연히 만들어야 될 거고요. 예산을 만들면 정말 일을 할 사람한테 맡겨서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중국 시스템을 보고 놀랐던 게 중국에 제가 셴젠에 있는 중국과학원에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하여튼 거기서 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거기는 원장이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초기 만들어서 15년 동안 잘하니까 처음 한 12년을 하고 또 이제 다음 계속 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적당한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 변화는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과거 이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을 했던 창업 그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들, 지방의 어떤 특색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인재를 육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런 좋은 인재가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각 지역마다에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인력을 키워 놓으면은 전부 서울로 가버리고 또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버넌스가 이제 구축이 되고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만 확립을 하면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또 급하고 또 많은 어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문답하고 4시 10분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 또 본회의도 가봐야 되고 또 예. 우리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최영대 의원님이나 서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요.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재 양성이 된 그 인재가 어떻게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린 그 인재가 해외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지역에서 새롭게 지금까지 관주도형의 어떤 산업단지 모형에서 실질적으로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나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AI를 어떻게 융합시켜서 새로운 고부가치 쪽으로 갈 거냐. 저는 그게 아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삶을 갖다가 안정시켜주고 국가를 안정시켜주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해외 쪽이랑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러면서 서울에서 하지 않아도 지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모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이상 이렇게 그 관주도형의 어떤 실리콘밸리도 그 탐험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관주도형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처음에 누군가 거기에 이노베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노베이터가 이제 차상균 원장님이나 이런 분을 만나서 꽃을 피우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아까 대거리 밸리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거리 밸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 지역에 청년도 안 나오고 이 지역에 새로운 텍사스 오스틴이 나온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측면에 있어서 텍사스 오스틴이나 이런 적이 굉장히 온화하고 거기 기후가 좋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돼 있고 집값도 싸고 인간답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굳이 이게 뉴욕에 없어도 되거든요. 실리콘밸리 비싼데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측면에 있어서 AI는 일종의 엔진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다른 서비스, IoT나 앱이나 메타버스나 다른 플랫폼이나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걸 더 좋게 아주 키워나가느냐. 그러한 서비스 모델링이랑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을 해서 혁신 서비스가 아주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창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아주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그 선순환 모델이 단계 나가면서 의원님들이나 정책을 피시는 분들한테 요소요소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회의고 다음에 언론중재법 협상이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늘 논의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코로나도 있고 해서 글로벌 혁신 포럼도 많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서재들은 많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글로벌리는 저쪽 중앙아시아까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또 이 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인도양 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퍼스에 마침 아는 인도 퍼시픽 연구소에 있는 소장이 또 우리랑 한번 이렇게 컨퍼런스를 해보자는 쪽도 있고 해서 우리의 꿈은 우리는 글로벌로 중축입니다. 중축.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해서 한반도, 다음에 오세아니아까지, 그리고 아시안까지를 망라하는 이런 쪽을 좀 지역적으로 특성을 연구하고 또 우리 내부의 혁신을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연구하는 모임인데 그런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지역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처음 꺼내봤습니다. 이 논의는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박성민 회장님 또 오늘 대신 열심히 참석하고 계신 정천 의원님, 다음에 조중훈 대표님, 또 우리 정혜원 여러 선배님들, 또 동료 의원님들, 또 준혜원 동료 의원님들 이렇게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 내용은 저희 간략히 책자와 함께 리포트를 정리해서 공유하고 이후 계속되는 논의는 우리 차상무 원장님과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박승희 회장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글로벌 혁신 연구 포럼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주 이런 모임을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리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4차 산업 미래 먹거리 AI나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또 인재로 양성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정부나 국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디딤돌을 놓는다 하는 차원에서 참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상균 교수님 또 우리 전정식 교수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